소설 들려주는 여자. 죄송하지만 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의지. 토마스 만. 늙은 호프만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묘판 농장을 경영하는 지주로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집안 출신의 그곳 여자와 결혼하고 그 후 얼마 후 그 여자와 함께 고향인 북독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내가 자라난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도시에는 호프만의 친척들도 살고 있었다. 파울로는 그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그의 양친을 잘 알지는 못했다. 하여간에 파울로는 그의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파울로를 처음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우리들을 처음으로 학교에 데려왔을 때, 그는 누르스름한 얼굴빛에 바싹 마른 사내아이였다. 지금도 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당시 검은 머리털을 길게 굽실거리며 세일러 양복의 칼라 위에 그대로 늘어뜨려서 가름한 얼굴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우리들은 둘 다 안락한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 썰렁한 교실, 특히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ABC를 가르치려는 붉은 수염의 초라한 인간에게 조금도 호의를 가질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재킷자락을 울면서 꽉 붙잡았는데 그 반면 파울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쪽 벽에 몸을 기댄 채 움직이지도 않고 얇은 입술을 뽕 물고 눈물이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기뻐 날뛰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 아이들은 서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빙글빙글 웃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여러 괴물들 틈에 둘러싸여서 우리 둘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이끌렸으며 붉은 수염의 그 선생이 우리를 짝지어 앉혔을 때는 말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단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들의 교육의 기초도 쌓았고 매일같이 점심빵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도 그는 몸이 약했다는 것을 난 기억한다. 가끔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학교를 빠졌는데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면 언제나 그의 목덜미와 뺨에는 그전보다 더 한층 명백하게 푸른 혈관이 드러나 보였다. 그것은 연약하고 가무잡잡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그런 징후였다. 파울로는 그것을 줄곧 가지고 있었고 여기 뮌헨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도 그 후 로마에서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들의 친분은 시작됐을 때와 거의 같은 이유로 학생 시절 동안 계속되었다. 그것은 동창생의 대부분에 대한 거리감이었다. 15살에 남몰래 하이네를 탐독하고 중학교 3, 4학년 때의 세계와 인생관에 대해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감정 말이다. 우리가 16살이었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함께 댄스를 배우러 갔던 우리는 둘 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파울로를 홀딱 반하게 한 소녀는 금발머리에 아주 쾌활한 아이였는데 그는 자기 나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침울한 격정으로 사모하였다. 그 감정이 너무나 격렬해 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나는 어느 날의 댄스 파티를 기억한다. 그 소녀가 어떤 남자와 계속해서 2번이나
코털련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전에 그녀는 그의 청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를 무시했었다. 나는 불안을 느끼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내 곁에 벽에 기대고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에나멜 구두를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픽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운반하였고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다. 그 당시 아마 이 사건으로 그의 심장이 건강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던 것 같다. 그 이전에 그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었고 그 방면에서 대단한 재주를 발휘하였다. 나는 그가 카본으로 스케치한 그 소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을 한 장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는 너는 한떨기의 꽃과도 같다. 파울로 호프만 화라고 쓰여 있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우리가 상급 학년에 있을 때 그의 양친이 그 도시를 떠나 칼스루에에 정주하게 되었다. 파올로는 학교를 옮기지 않고 어느 늙은 교수 댁에 하숙을 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파올로가 어느 날 자기 양친을 쫓아 칼스루에로 떠나게 된 것은 다음의 사건이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관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어느 종교 시간에 갑자기 교수가 무서운 눈초리로 파올로 앞으로 다가와 구약 성서 밑에서 종이를 한 장 끄집어냈다. 그 종이에는 왼쪽 발만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된 지극히 여성적인 자태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 있었다. 그 사건 이후 파올로는 칼스루에로 갔고 우리는 가끔씩 우편 엽서를 교환하였으나 차츰 그것도 멀어져서 결국은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뮌헨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헤어진 지 약 5년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오후에 나는 아말리엔 거리를 내려가며 누군가가 아카데미의 현관 앞 돌층계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보기에는 이탈리아 모델같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틀림없이 그였다. 중키의 마른 편이고 탐스러운 검정색 머리 위에 모자를 젖혀 쓰고 파란 혈관이 비쳐 보이는 노란 얼굴색, 사치스럽지만 아무렇게나 입은 복장으로 조끼의 단추가 한두 개 끼어 있지 않고 짧은 코미수염을 약간 비틀어 올리고 그는 나를 향하여 약간은 귀찮은 듯한 특징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우리들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반가운 인사를 하였다. 우리가 미넬바 카페 앞에서 서로에게 지나간 몇 년 동안의 경과를 물어보는 동안에 그는 퍽 우쭐한 거의 흥분된 기분인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번쩍번쩍하였고 동작은 웅장하였다. 그러나 안색은 좋지 않아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았다. 물론 지금에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점이 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그래, 여전히 안색이 나쁘다고? 하고 그는 반문하였다. 글쎄, 물론 그렇겠지. 퍽 많이 아팠으니까. 지난해만 해도 오래도록 꽤 심하게 앓았어. 여기가 나쁘단 말이야. 하고 파올로는 왼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심장이야. 예전부터 언제나 그것이었지.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졌어.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지. 어쨌든 내 나이 23살인데 그렇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 사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명랑하고 생생하게
우리가 헤어진 이후의 생활을 이야기하였다. 나와 작별한 후 화가가 될 것을 간신히 부모님께 승낙받고 9개월쯤 전에 아카데미를 끝마치고 지금은 우연히 거기에 들렸지만 잠시 여행도 했다고. 특히 파리에서 많이 살았고 약 5개월 전부터 여기 뮌헨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마도 아주 오래도록, 누가 알겠어? 아마도 영원히 여기에 하고 말을 맺었다. 그래? 하고 나는 물었다. 그렇지, 그것은 뭐 나쁠 것이 있겠어. 이 도시가 내 맘에 들거든. 아주 마음에 꼭 들어. 도시 전체의 기분이라 할까? 글쎄,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이것은 폭 중요한 일인데 화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정말 최고란 말이야. 아주 무명 화가라도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지. 좋은 친구라도 사귀었어? 많진 않지만 퍽 좋은 친구지. 너에게 어느 가족을 소개해야겠어. 사육제 때 그들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선 사육제도 아주 재미나지. 그 가족의 이름은 슈타인이야. 슈타인 남작이라고 부르지. 어떤 귀족인가? 사람들이 금전 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그 남작은 본래는 주식 브로커였는데 예전에는 윈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였고 모든 왕족들과도 교제를 했다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한 100만 정도만 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사람들의 소문이야. 그래서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여기서 조촐하게 그러나 귀족적으로 살고 있어. 유태인이야?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그의 부인은 그럴지도 모르지. 난 그 가족 모두가 참으로 고상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밖엔 말 못하겠어. 그 집에는 아이들도 있어? 없어. 그러나 19살 먹은 딸이 있지. 양치는 대단히 상냥한 사람들이고. 그는 개면쩍은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너를 그 집에 소개해 주어야겠어. 그러면 난 퍽 기쁘겠는걸. 그렇게 하겠어? 물론이지. 너한테 감사를 하겠어. 그 19살 먹었다는 딸과 사귀게 되는 이유만 가지고도. 그는 곁눈질하여 나를 보고 또 말하였다. 그럼 그렇게 하지. 오래 미룰 것도 없이 너만 상관없다면 내일 1시나 1시 반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어. 그들은 테레지엔 거리 25번지에 2층에 살아. 학교 동무를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기쁨이지. 그럼 약속했어. 다음 날 점심때 우리들은 테레지엔 거리의 어느 아담한 집 2층 현관문을 두들겼다. 초인종 곁에는 굵직하고 까만 글씨로 폰슈타인 남작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 집으로 가는 동안 파올로는 줄곧 흥분해 있었으며 거의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둘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걸 인식하였다. 나와 나란히 서 있는 그는 눈꺼풀이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떨리는 것 외에는 온몸이 경직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억압된 긴장이 만들어낸 고요함이었다. 그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 모양은 마치 귀를 신경질적으로 쫑긋쫑긋하며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 무슨 소리를 엿듣고 있는 동물과도 같은 인상이었다. 우리들의 명함을 받아들고 들어갔던 하인이 다시 나와 남작 부인께서 곧 나오실 테니 잠깐 앉아서 기다려달라며 상당히 크고 컴컴한 가구들이 놓여있는 방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깥길로 향해 나 있는 들창마루 곁에서 밝은 빛깔의 봄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일어서더니 잠시 살피는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19살이라는 딸이구나 하고 난 생각하며
무의식 중에 나의 동반자에게 곁눈질을 하였다. 그러자 남작의 영의 아다양이야 하고 그가 나한테 속삭였다. 그 여자는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러나 연령에 비하여 노숙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지극히 부드러운 거의 게으를 정도의 동작이 그렇게 젊은 여자 같지 않은 인상이었다. 목덜미를 뒤덮고 두 가락의 단을 이루고 있는 머리털은 이마에서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새까맣게 윤이 나는 빛깔이어서 얼굴의 뽀얀 백색과 산뜻하게 대조되고 있었다. 얼굴은 풍만하고 축축한 입술, 두둑한 코, 만델 모양의 새까만 두 눈, 그 눈 위에 활 모양으로 걸려있는 연하고 검은 눈썹, 그런 것으로서 그 여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태족의 혈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하여간에 심상치 않은 아름다움이었다. 아, 손님이 오셨군 하며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하여 몇 걸음 다가오면서 말하였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쉰 것 같았다. 더 잘 보려고 하는 듯이 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다른 쪽의 손을 벽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위에 짚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도 하면서 그 여자는 같은 어조로 덧붙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때 비로소 내 친구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향해 물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파올로는 그 따님 곁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귀중한 향락에 잠기는 사람처럼 그 여자의 내민 손을 잡고 말없이 오래오래 그 위에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잠시 후 그가 말하였다. 죄송하지만 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ABC를 배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따님은 나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보드랍고 보기에 뼈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장식 없는 손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가늘게 떨리는 것이 특징인 어두운 눈초리를 나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반갑게 맞으실 겁니다. 누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따님이 터키식 안락 의자에 걸터앉자 우리 두 사람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 여자의 하얗고 힘없는 두 손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하느적거리는 소매가 겨우 팔꿈치에 닿을 정도였고 손목에 보드라운 도독한 살이 유난히 나의 눈에 띄었다. 몇 분 후에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양친이 방으로 들어왔다. 남작은 사치스럽고 키가 작은 대머리의 신사였는데 회색의 뾰족 수염이 달려 있었다. 두둑한 금팔찌를 커프스 속으로 들이미는 솜씨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품이 있었다. 그가 남작으로 서임되었을 때 이름자에 한두 마디가 희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반면 부인은 장식 없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보기 싫은 조그만 유태 부인에 불과하였다. 그 여자의 양쪽 귀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나는 소개되었고 지극히 다정한 인사를 받았다. 한편 나의 친구에게는 이 집의 좋은 친구로서의 친밀한 악수가 온 집안 사람과 교환되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떠한 용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화제는 파올로가 그림을, 여자 나체 그림을 출품하고 있는 전람회에 대한 것으로 옮아갔다. 참으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하고 남작이 말하였다. 최근에 나는 반 시간 동안이나 그 앞에 서서 구경을 하였답니다. 여자의 살빛이 빨간 양탄자 위에서 참으로 훌륭한 효과를 나타냈죠. 거참 호프만 씨는 대단하십니다 그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작은 파울로의 어깨를 후원자의 태도로 툭툭 쳤다.
그러나 과로는 하지 마시오, 젊은 친구. 제발 과로는 하지 마시오. 자중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죠. 요즘은 건강이 좀 어떠신지요? 파울로는 내가 남작 부부에게 나의 개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바로 건너편에 바싹 앉아서 남작 따님과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나누고 있었다. 먼저 내가 볼 수 있었던 이상히 긴장된 고요함은 그한테서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그가 덤벼들려는 범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누르스름하고 좁은 얼굴에 있는 까만 눈이 극히 병적인 광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남작의 물음에 자신 있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을 때 나는 거의 두려운 생각조차 들었다. 아, 참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요사이는 참 건강하답니다. 약 15분 후에 우리가 자리를 떴을 때 남작 부인은 나의 친구에게 이틀 후면 또 목요일이라고 그들의 5시 다거회를 잊지 말아달라고 일깨워 주었고 그 기회에 나한테도 그 요일을 잘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리에 나서서 파울로는 담뱃불을 붙였다. 어때? 하고 그가 물었다. 감상이. 아, 참 유순한 사람들이더군. 나는 대답을 급히 서둘렀다. 특히 19살 먹은 따님은 대단하시던데. 대단하시다고? 그는 짧게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쪽으로 돌렸다. 이것 봐, 왜 웃지? 난 말하였다. 그러면서 아까 거기서는 가끔 너의 눈이 신비스러운 그리움을 띠고 흐릿해지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본 것일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네가 그런 눈치를 어디서 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인걸. 솔직하게 말해봐. 내 생각으로는 아다 양도 너에게... 그는 또 말없이 앞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였다. 난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그의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지만 그 후 몇 주일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 나는 가끔 파울로와 함께 남작댁 응접실에서 오후의 다과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에는 항상 소수의 그러나 대단히 기분 좋은 한 패가 모여 있었다. 젊은 황실극장 여배우, 의사, 장교, 각각의 사람들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다. 파울로의 태도에서는 별로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불안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당당하고 즐거운 눈치였다. 그러나 아다양 곁에서는 언제나 내가 처음부터 인식했던 그 이상한 조용함을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파울로와는 이틀 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루드비히 거리에서 나는 폰슈타인 남작을 만났다. 그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말을 멈추고 안장 위에서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주시겠지요? 원하신다면 물론 가겠습니다, 남장님. 내 친구 호프만이 목요일마다 날 부르러 오기는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 같이 가자고 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프만이요?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신한테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럼 완전히 변덕이었군요. 그런 것을 예술가의 변덕이라고 부르죠.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납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작은 말을 달려
어이없이 서 있는 나를 남겨둔 채 가버렸다. 나는 파울로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 호프만 씨는 여행을 떠났는데요. 안 되었습니다. 주소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것이 내가 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다. 남작이 예술가의 변덕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였다. 그의 딸이 내가 처음부터 꼭 그러리라고 추측하였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계획하였고 나 자신도 초대받아 같이 갔던 이잘 계곡으로의 소풍 때에 일어났다. 출발은 늦어서 오후가 되었고 따라서 늦은 저녁에 귀로에서 남작 따님과 나는 우연히 제일 뒤쪽에서 여러 사람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파울로가 없어진 다음에도 따님의 태도에는 하등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평소와 같은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양친이 파울로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하여 자꾸만 유감의 뜻을 표하는데도 그 여자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내 친구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서로 나란히 서서 뮌헨 근방에서 가장 우아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반짝반짝 비쳤으며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냇물의 찰랑거리는 소리와 그와 같이 단조로운 다른 사람들의 잡담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때 아다 양이 갑자기 파울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대단히 또박또박하는 말투로.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친구신가요? 하고 그 여자는 나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그분의 비밀도 아시겠죠? 난 그의 제일 중대한 비밀까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할 때라도. 그럼 나도 당신께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 그럼 이야기하겠어요. 하며 그 여자는 무엇인가 결심하는 태도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분이 나한테 청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의 양친이 거절하였어요. 그분은 몸이 아프다고, 대단한 병에 걸려 있다고 양친은 나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난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나는... 그 여자는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다가 또 먼저와 같이 결연한 태도로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만나시거든 그분이 먼저 나한테서 들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들려주세요. 또 그분의 주소가 알려지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그에게 써서 보내주세요. 난 그분 외에 어느 남자하고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보십시오. 그 마지막 목소리에는 결단과 반항 외에도 지극히 가련한 고통의 기색이 깃들어 있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말없이 꽉 쥐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래서 그 당시 호프만의 양친한테 편지를 보내 아들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남티롤의 어느 번지수를 얻었는데 그곳으로 보낸 나의 편지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수신인이 행선지를 남겨놓지 않고 떠났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주 고독하게 죽어버리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피한 것이다. 그렇다. 확실히 죽기 위해서가 틀림없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그를 다시 못 만나리라는 것이 나에게는 슬픈 확신이 되고 말았다. 희망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이 그 젊은 처녀를 소리 없는 그리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장렬하는 육감적인 정열로 그가 어렸을 때의 똑같은 종류의 충동을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정열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게 아닌가. 환자의 이기적인 본능은 꽃피는 건강과 결합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에게 불타게 한 것이다. 그 욕망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최후의 생존력을 빨리 소모시켜 버릴 것이 아닌가. 그 후 5년이 지나갔으나 그동안 나는 그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지난해에 나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그 주변에 머물렀다. 더운 몇 달 동안을 산에서 지낸 후에 9월 말경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어느 따뜻한 밤에 나는 카페 아란요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때 돌연 나는 나와 같은 나이의 신사 한 명이 천천히 식탁 사이를 지나서 출입구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저 걸음걸이는 하고 생각하였을 때 그 사람 역시 나한테 고개를 돌리고 눈썹을 치켜뜨며 내게로 기쁘고 놀라운 아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기 와 있는가? 우리들은 동시에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덧붙여서 그럼 둘 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구먼. 그의 눈은 그 말을 할 때 약간 옆으로 스쳐갔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그는 별로 변한 점이 없었다. 다만 얼굴이 더 홀쭉해지고 눈이 먼저보다 한층 쑥 들어간 것이 다를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로마에 온 지 오래되었나? 하고 그가 물었다. 도시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근방 시골에 몇 달 있었지. 너는? 난 일주일 전까지 바닷가에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난 원래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 너와 헤어진 후로 지구 위에 펑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그는 내 곁에 앉아서 한 잔의 솔베토를 마시며 지나간 몇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하고 또 여행을 하였다고. 티롤의 산들을 방랑하고 이탈리아를 서서히 곳곳마다 답사하고 시실리에서 아프리카까지 갔었다고. 알제리아, 튜니스, 그리고 이집트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엔 잠시 독일에 있었어. 하고 그가 말하였다. 칼스루에 말이야. 양친이 나를 보시겠다고 절실히 희망하셔서 할 수 없이 갔었지. 떠날 때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간신히 왔는걸. 3개월 전부터 여기 이탈리아에 와 있어. 난 남쪽 나라에 있으면 내 집같이 편해. 로마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나는 그때까지 그에게 한마디도 건강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점으로 미루어 너의 건강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는 잠시 물어보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하였다. 내가 원기 있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면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적인 요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술도 담배도 사랑도 금지당해버렸는데 무엇이고 마취제가 필요할 게 아니겠어. 알겠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그는 덧붙여서 말하였다. 벌써 5년 전부터, 그러니까 퍽 필요한 일이 아니겠어. 우리들은 지금까지 서로 회피하고 있던 그 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서로 말이 막힌 것은 둘 다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로드의 쿠션에 등을 기대고 커다란 등불을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겠지. 이해하겠어? 이해하고 말고. 뮌헨에서의 일은 들어서 알고 있지. 하고 그는 거의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계속하였다. 아주 썩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난 지금까지 너한테 전할 말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겠어? 어느 여인으로부터의 전갈인데. 흐릿하였던 그의 두 눈이 잠시 반짝하였다. 그러나 다시 먼저와 같은 건조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새 소식인지 아닌지 들려나 주게.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 네가 그 여인한테서 직접 들었던 말의 제 확인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여러 사람들이 짓거리고 손짓을 하는 사이에서 그날 저녁에 남작 따님이 나에게 말한 그 소리를 그에게 되풀이해 들려줬다. 그는 손으로 천천히 이마를 어루만지며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무런 감동의 기색도 없이 말하였다. 고마워. 그의 말투는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나 벌써 여러 해가 되었어. 난 그렇게 말했다. 5년이란 긴 세월이야. 그 여자와 너 두 사람이 지내온 긴 세월. 그동안에 수많은 새로운 인상, 감정, 사상, 희망. 나는 말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잠시 사라진 것 같던 그 정열에 다시 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믿겠어. 바로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과 태도에서 그 먼저 최초로 내가 남작 따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한테서 볼 수 있었던 표정을 다시 발견하였다. 그 강력하고 경련적으로 긴장된 고요함,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들기 전에 보이는 그러한 고요함이었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는 다시 그의 여행에 대해서, 여행 중에 그린 습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는 많은 그림을 그린 것 같진 않았다. 그는 상당히 무관심한 어저였다.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그가 일어섰다. 자고 싶어졌어. 아니, 혼자 있고 싶어졌어. 내일 오전에는 갈레리아 도리아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사라체니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는 그 천사에 홀딱 반했어. 꼭 좀 찾아와줘. 네가 여기 온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야. 그럼 잘 자.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 천천히 침착하게 힘없이 피곤한 걸음걸이로. 팔로의 행동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는 되게 뚱하고 조용하였으며 때로는 무력한 피로감 속에 가라앉았는가 하면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면서 몸을 가다듬고 일어나 앉아 열심히 침체되었던 담화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몇 마디의 이야기를 들려준 어느 날에 대하여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지금에야 비로소 그 참뜻을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의 일이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늦은 여름날 아침에 아피아 가도로 소풍을 갔는데 이 고대의 거리를 따라 멀리 교회까지 찾아가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무성한 조그만 언덕 위에 와서 쉬었다. 언덕에서는 그 큰 운하가 있는 양지바른 캄파니아와 보드라운 안개에 둘러싸인 알바노의 산맥이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파올로는 내 곁에 따뜻한 풀 위에 반쯤 드러누워서 턱을 두 손으로 받치고 쉬며 피곤하고 어슴푸레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또다시 그의 버릇으로 완전한 무감각에서부터 돌연 몸을 가다듬어 일으킨 뒤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바람의 기분, 이 기분이야말로 나의 전부지. 내가 무슨 결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는 일종의 절박한 태도로 나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하였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너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말해봐. 나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하고 그는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매일같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 알제리아에 있는 프랑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여행만 하고 다닐 수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오.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눕도록 하시오 했었지. 그 의사는 매일 저녁 나와 같이 도미노 게임을 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야. 그러나 난 계속해서 살고 있어.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 밤에 컴컴한 데 누워있으면 오른쪽을 밑으로 하고, 알겠어. 심장의 고동이 목에까지 펄떡펄떡하고 올려오지.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막 쏟아지고 또 갑자기 죽음과 접촉당한 것 같은 기분이 되곤 하지. 그 순간 내 몸속의 모든 것이 정지하고 심장의 고동도 끊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깊은 한숨을 쉬고서 주위를 둘러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삼키는 것처럼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들어 눕게 돼. 언제나 오른쪽을 밑으로 하고. 그래서 철저히 잠이 들게 돼. 난 대단히 깊고 대단히 오래도록 잠을 자지. 대체로 언제나 죽도록 피곤하니까. 난 원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믿을 수 있겠어? 지나간 몇 해 동안에 벌써 1000번이나 죽음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그리고 어떤 말마디를 꼭 붙잡고 늘어져 그것을 한 20번쯤 외운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에 나의 눈은 주위에 있는 모든 광명과 삶을 탐욕하게 빨아들이지. 알아듣겠어?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서 대답 같은 건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의 말이 나에게 끼친 인상만은 언제까지나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그날이 바로 어제인 듯 생각된다. 그것은 회색의 불안하고 따뜻한 첫 가을의 하루였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가슴 죄는 듯한 바람이 거리를 스쳐갔으며 저녁 때가 되자 번개가 하늘 전체를 끊임없이 요동케 하는 그러한 첫 가을이었다. 아침에 나는 같이 산보를 하려고 파올로한테 갔다. 그의 큰 가죽 가방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양복장과 농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창가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는데 내가 놀라움을 바라는 탄식을 내지르며 우뚝 섰을 때도 태연히 밖을 내다보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그는 약간 몸을 돌리고 한 통의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며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읽어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열에 들뜬 까만 두 눈을 가진 이 홀쭉하고 누르스름한 병적인 얼굴에는 죽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정, 처참하고 엄숙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표정이 나의 눈을 방금 받아든 그 편지 위로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었다. 친애하는 호프만 씨에게 당신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부탁을 친절하게 응낙해 주신 당신의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당신이 쾌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호프만 씨여, 제가 감히 지나간 5년 동안 항상 진실한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생각하여 왔다고 확인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의 갑작스러운 여행의 출발이 당신에게나 저에게나 대단히 괴로웠던 그날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노여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의 슬픔은 당신께서 저에게 여식을 달라고 청하였을 때 받은 놀라움과 깊은 의아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시 저는 남자 대 남자로 당신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한 것입니다만, 모든 점으로 보아서 그와 같이 높이 평가하는 분에게 자기 딸을 보낼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심지어 너무 심하다고 오해를 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의 계속적인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만일 딸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생겨난다면 틀림없이 양측에서 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그 욕망의 싹을 무찌르게 되었을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자격으로 당신께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로서 또 아버지로서. 친애하는 호프만 씨여, 당신이 여행을 떠나신 지 5년이 지났으나 저는 아직까지 당신이 저의 딸에게 쏟아놓은 애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를 인식할 여가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나로서 그 청혼을 지극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훌륭한 남자의 부탁을 그 아이가 당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단연 거절해버린 사실을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숨기겠습니까? 저의 딸의 감정과 욕망에는 흐르는 세월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아주 솔직하고 겸손한 질문입니다만, 친애하는 호프만 씨여, 만약 당신의 사정이 달라지지 않으셨다면 차후로는 우리 양친이 우리 아이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당신에게 명백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는 바이며 어떠한 뜻의 답장이 오든 저는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의 충심으로부터의 존경의 뜻만을 첨가시켜 보내 올릴 따름입니다. 이만. 남작 오스칼 폰 슈타인. 나는 눈을 들었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잡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난 다만 이렇게 물었다. 여행을 떠나야지. 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꾸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때도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더웠다. 하늘에는 몇 초마다 푸른 인광이 번쩍거렸다. 파울로는 고요하였으며 피곤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숨은 깊고 무겁게 쉬었다. 말없이 때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며 1시간쯤 이리저리 거닌 후에 우리는 폰타나 트레비 앞에 멈추었다. 질주하는 해신의 수레를 상징하는 유명한 분수였다. 나의 친구가 말했다. 벨리니는 참으로 그 제자의 작품까지도 나에게는 매력적이야. 어째서 그 반대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물론이지. 최후의 심판이 그림보다 조각에 가깝다면 벨리니의 작품은 무엇이고 조각보다 그림에 가까워. 그보다 더한 위대한 장식가가 또 있을까? 넌 대체... 하고 나는 말했다. 이 분수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 누구나 로마에서 떠날 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나의 여행 물그릇이 있어. 하고 말하며 나는 물줄기의 하나로 그릇을 가득 채웠다.
너는 꼭 너의 로마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는 컵을 들어서 입으로 가지고 갔다. 그 순간에도 온 하늘에는 눈부시도록 길게 계속되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그릇은 분수판의 모퉁이에 부딪혀서 산산이 깨어졌다. 파울로는 손수건으로 옷에 묻은 물을 훔쳤다.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만 실수를 하였군 하고 그는 말하였다. 자, 이제 가지. 그 물그릇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면 좋겠는데. 다음 날 아침은 날씨가 쾌청하였다. 우리가 정거장으로 달렸을 때는 밝은 하늘색의 여름 하늘이 머리 위에 빛났다. 작별은 짧았다. 내가 그에게 잘 가라고 제발 행복하라고 말하자 파울로는 말없이 나의 손을 흔들었다. 꼿꼿이 몸을 세우고 널따란 전망창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를 나는 오래도록 배웅하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진실이 그리고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이상 나는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는 죽었다. 결혼식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에, 아니 거의 그날 밤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 오래도록 죽음을 억눌러 온 것은 다만 그 의지, 행복으로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 행복으로의 의지가 충족되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투쟁도 반항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살기 위한 아무런 구실도 가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그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결합한 여자에 대해서 알면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 때 관 앞에 서 있는 그 여자의 표정에도 파울로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엄숙하고 강한 승리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